안녕하세요. 주식경제 유토피아, 주토피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오늘 10월 증시 전망 예보를 할 텐데요. 오늘 이 전망은 10월의 마지막 전망입니다. 다음 영상은 11월 전망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자, 현재 날씨는 태풍주의보에서 태풍 경보로 격상되었죠. 자, 태풍으로 인한 강풍과 많은 비 피해가 발생하고 있죠. 추가적으로 허리케인급 태풍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으니 대비를 철저히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뉴스와 환율, 코스피 코스닥 차트 분석을 통해 주식시장을 전망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자, 뉴스 보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할 텐데 지금 시장이 굉장히 좋지 않죠. 결국에 제가 10월 전망을 사실상 100%다 맞췄지만 어떻게 생각해보면 틀리기를 바라기도 했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10월 전망이 맞을 경우에는 앞으로의 증시가 굉장히 오랫동안 조정을 받거나 혹은 추가적인 폭락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저는 그런 분석이 나오지 않기를 제가 바랬어요. 그러나 아무리 제가 살펴봐도 지금 상황은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라고 여러분들한테 먼저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경제병이 걸려서 경제가 어떻게 되면 주식이 어떻게 된대. 이런 것들은 잘못된 생각이 맞습니다. 하지만 너무 경제에 대해서 신경을 아예 안 쓰는 것도 차트병이 걸린 것도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그리고 설사 차트병이 걸렸다고 하더라도 저는 지금의 상황은 단기간에나 아니면 중기적인 관점에서는 좋게 볼 수가 없는 상황이다. 그건 확실하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무엇보다 그 어느 때보다 위험한 상황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의 상황. 일단은 이 이팔 전쟁이 터지고 나서 모든 게 이제 싹 바뀐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팔 전쟁. 이 이팔 전쟁이 문제인 겁니다. 결국 이창용 하는 총재가 외환부 유격이 부족하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부족하지 않은 게 맞습니다. 예, 표면적으로는. 그러나 심각한 변수가 생겼을 경우에는 이제 이야기는 조금 달라질 수 있어요. 심각한 변수. 그거는 어떤 생각보다 외국인의 자본 이탈이 급격하게 일어날 경우. 그런 경우에는 한국이 외환보유고가 많이 줄어들 수가 있고 또 그 과정에서 한국이 가지고 있는 미 국채라든지 이런 것들을 내다 팔게 되면서 외환보유고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런 변수는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떠한 변수가 와도 하는 총재, 한국은행의 수장인 이창현 총재는 좋다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창현 총재가 봤을 때 지금 만약 이창현 총재가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문제가 있어요라고 얘기를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외국인의 자본이 다 이탈하겠죠. 큰일 나겠죠, 한국이. 그러니까 이거는 이창현 총재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지만 표면적으로는 문제가 없다. 그게 맞습니다. 그래서 환율이 만약에 나중에 1,400원을 갈 경우에 자, 한국 외환보유고를 이용해서 한국에 있는 달러를 찍어 눌러서 2,400원을 사수해야 됩니다. 무조건. 왜? 모니터링 하고 있다고 항상 이야기했고 환율의 변동이 국내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한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이창용 총재가 더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심리가 무너지면 그때부터는 나락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1,400원은 무조건 지지해 줄 거라고 우리는 믿고 일단은 기다려보죠. 자, 노벨상 수상 폴 로머가 미 연준 금리 또 올리는 거 미친 짓이야 얘기해요. 여러분, 지금
금리를 오히려 내려야 된다는 뭐 이야기가 나와요. 이분은 금리를 내려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제 개인적인 판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태까지 일단은 역사상 스태그플레이션을 한번 겪었는데 오일 쇼크 때 1970년대 때 이때 결국에 어떤 통화 정책을 펴서 이것을 극복했느냐? 금리를 급격하게 인상을 해서 미친 듯이 올려서 막았습니다. 그때 엄청 말이 많았었어요. 그때도. 그지만 결국에는 그게 옳았다라는 게 정설이에요. 정설. 정설이고 옳았어요. 그랬기 때문에 파월 연준 의장도 그거를 계승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보다 좋은 방법은 없어요. 지금 현재로. 금리를 내린다라는 거에서 제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자, 미국이 금리를 내리잖아요? 지금? 솔직히 말해서 주식시장 견인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견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채는 더욱더 증가할 수밖에 없어요. 자, 부채가 증가하는 건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부채에 일단 겁먹지 말자고요. 근데 물가가 올라요. 물가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 정책을 5.5%라는 역사적인 금리 통화 정책을 통해 물가를 잡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잡고 있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물이 이제 흐르는 이 여기에서 뚝을 하나 건설해서 이 물이 못 나가게 뚝을 막아 놓은 겁니다. 물이 요만큼만 이렇게 흐르도록, 물길이. 그런데 이 뚝을 갑자기 붕괴시킨다. 그러면 얘가 여기에 있던 이 압력이 커져가지고요. 더 홍수처럼 이렇게 퍼져서 나갈 수가 있어요. 즉, 금리를 내리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걸 전제하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지금 상태에서 금리를 내린다, 뭐 내려야 된다라는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다. 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일시적으로는 그것이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재앙을 불러일으킬 겁니다. 금리를 내려서는 안 됩니다. 즉, 금리를 내릴 때는 인플레이션이 마무리가 되고 2.2% 정도 되고 이때 금리를 내리기 시작하면 돼요. 그런데 만약에 미국 연준이 지금 유가가 고공행진을 나중에 만약에 해서 120달러가 갔어요. 근데 갑자기 연준이 우리 금리 내리겠대. 갑자기. 그럼 여러분들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저는 공황을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 이건 바뀔 수 있어요. 미리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갑자기 미국이 이유 없이 뭔가 금리를 내린다고 이야기하면 이건 저는 공황으로 볼 겁니다. 그냥 이거는 말이 안 돼요. 2년간 2년 혹은 그 이상 미국은 고금리를 유지해야 됩니다. 그런데 고금리를 유지를 못한다는 얘기는 결국에 국채 가격이 내려가면서 무언가의 문제가 터질 수 있다라는 거를 미국이 직감을 한 거죠. 그리고 파월 의장은 저는 근데 이 확률이 굉장히 낮다고 생각해요. 파월 의장이 결국에 저는 그냥 금융위기고 나발이고 간에 물가 잡는데 모든 총력을 다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금리의 추가적인 인상이 확률이 더 높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금리의 추가 인상. 여러분 이해가 가시겠죠? 왜? 파월은 스태그플레이션을 잡는 게 이 사람의 목표예요. 일단은 전 세계의 스태그플레이션. 지금 한국에 지금 상륙한 스태그플레이션. 여러분 스태그플레이션이 만약에 나중에 심각해질 경우에는 물가가 지금보다 2배가 오를 수도 있어요. 2배. 단기간에.
경제가 그냥 붕괴되는 거예요. 경제 붕괴. 여러분. 서민들은 죽습니다. 진짜로.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렇게 혼란스러운 시장이에요. 혼란스러운 상황이에요. 누구는 금리를 올려야 돼. 누구는 내려야 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제 채널을 이제 꾸준히 봐 오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동안 연준이 5.5%까지 못 올릴 거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더 많았어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그래서 시장도 그렇게 보고 있었고요. 근데 저는 항상 금리를 이런 이유가 있으니까 올릴 거고 올려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했고, 그래서 5.5%까지 금리가 올릴 수 있음을 저는 예측을 해서 맞췄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봤을 때 지금 뭐 금리를 앞으로 내릴 거야, 그러니까 지금이 무조건 바닥일 거야,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다른 관점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길 바래요. 금리를 왜 내리면 안 되는지, 내리면 왜 문제가 생기는지, 그런 것들을 좀 여러분들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바이든 미군 공격한 이란 연계단체 추가 행동 준비. 이게 무엇을 뜻하죠? 이란의 확전이 일어날 가능성이 거의 제가 봤을 때 지금 90%는 됐습니다. 갑자기 여기서 화해하고 손 붙잡고 울고 서로 이제 우리 더 이상 싸우지 말자 하면서 우리 왜 싸웠지 하면서 친하게 지내자, 불가능하죠.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결국에 전쟁으로 인해서, 2.8 전쟁으로 인해서 확전이 되고 국제유가는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자, 우리가 이것도 예단을 하면 안 됩니다. 왜? 지금 차트 보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때 어제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이렇게 혼조세예요. 여기서 한번 방향성 틀면 강하게 갑니다. 즉 아래로 가면 아래로 강하게 갈 것이고 위로 가면 위로 강하게 갈 거예요. 근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위로 갈 가능성이 훨씬 높은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 전쟁에 대한 뉴스를 계속해서 꾸준히 지켜봐야 되고요. 자, 중동 전쟁 확대 가능성에 3% 가까이 급등. 이 정도로 여러분 지금 불안한 겁니다. 시장이. 그래서 국채 금리가 요동치고 있어요. 위아래로. 계속. 요동치고 있어. 환율은 어떻습니까? 비교적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쵸? 여기에서 돛지를 달아요. 이 돛지를 만든 이유, 이 캔들에 대해서 조금 보자면 외환보유고를 많이 투입을 했을 겁니다. 외환보유고를 써서 지금 환율이 상승하는 거를 한은에서 막았을 겁니다. 예. 그래서 돛지 캔들이 나온 거예요. 지금 매도세가 나오고 있었는데 그 매도세를 약간 지금 혼조세 구간인 거죠. 그러나 저는 결국에 한 번은 튈 거라고 보고 그 튀었을 때가 저는 국제유가의 폭등이라고 봅니다. 자, 국제유가가 폭등하면 어떻게 된다고 했죠? 한국은 물가가 폭등하게 된다. 급격하게.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미 기사를 보셨지만 햄버거 가격이 올랐습니다. 햄버거. 맥도날드부터 시작해서 햄버거 가격이 추가적으로 인상을 했어요. 이제 햄버거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도 인상이 될 겁니다. 국제유가가 폭등하게 되면요. 자, 우리가 물가가 오른다라는 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개인의 삶이 어려워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쵸? 그런데 물가가 오르면 기업도 어려워집니다. 왜일까요? 우리 스태그플레이션, 기업이 물가를 올리는 이유는 결국에 수입 물가가, 수입을 해서 우리가 어떤 완제품을 만들 때 그 수입을 해야 되는 그런 상품들이 있잖아요. 한국은 수입 의존도가 굉장히 높아요. 그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이 오르니까 물가를 올려야지만 기업의 마진을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기업이 몰락하는 걸 원하겠습니까? 지금의 기업의 가치를 유지하는 거를 기업은
원해요. 최소한 경제가 위기가 오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물가를 올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인건비 주고, 야, 뭐 주고 하니까 남는 게 너무 없잖아. 이러면 우리 기업 가치가 너무 떨어지니까 물가를 조금 더 올려야겠다. 이건 우리가 지금 타산이 맞지 않아. 그러면서 물가가 오르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개인의 인건비는 오르지 않아요. 이런 악순환이 계속 벌어지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서는 인건비를 그럼 올리면 되지 않냐? 최저임금을 올리면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만약에 여기서 최저임금을 뭐 올린다든지 그런 상황이 찾아온다면, 진정한 스태그플레이션이 될 겁니다. 진정한. 끝나요, 끝나. 인건비 올리면 어떻게 돼요? 기업도 물가를 올려요. 기업은 죽습니까? 결국에는 내 자신이 죽지 않기 위해서 하는 행동들이 얽히고 설켜서 물가를 계속 올리게 되고, 그 과정에서 경제가 붕괴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스태그플레이션의 위험성에 대해서 정말 경각심을 심각하게 가지셔야 됩니다. 이미 한국은 스태그플레이션입니다. 이제 더 이상 디플레이션이 아니에요. 28 전쟁을 계기로. 이제 뭐 디플레이션 걱정할 때가 아닙니다. 한국은.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나중에 이제 경제 이야기 할 때 그런 것들은 또 자세하게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일단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자, 코스피 차트 볼게요. 이렇게 주가가 내려왔어요. 작년에. 그리고 나서 살짝 반등하는 듯한 모습이 보였는데 여기서 급락이 나옵니다. 근데 이 각도를 우리가 보자고요. 자, 여러분, 이 각도가 가팔랐습니까? 안 가팔랐습니까? 가팔르지 않았죠? 즉, 나스닥보다 훨씬 더 약했습니다. 특히 코스피는 약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묻겠습니다. 전저점을 이탈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조바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겠죠? 왜? 겨우 이거밖에 안 올랐어. 근데 무슨 조바심을 가져요? 여기서 무슨 제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아니, 저는, 진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아니, 여기가 기회고 바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도대체 뭘 아는지 모르겠어요. 그분들이 경제에 대해서 알아요? 뭘 알아요? 지금 돌아가는 상황 전혀 모르고 철없이 그냥 여기에 배팅하는 거예요. 철이 없어요. 그냥. 제가 항상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지만, 경제병에 걸려서도 안 됐지만 차트병에 걸려도 안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항상 경제를 이야기하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습니다. 한국 경제는 좋지 않을 것이다. 좋지 않을 거라고 얘기했지만 차트가 살아있으니까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된다.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근데 차트가 죽었어. 그리고 28 전쟁이 일어났어. 근데 무슨 바닥이라 이런 얘기를 하느냐고요. 하수처럼. 저는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낙관론이 지금 지배하고 있어요. 시장에. 낙관론. 개인이 여기서 겁을 먹고 매도를 하는 분위기가 아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매수를 하더라고요. 아니, 매매 동향을 보면요. 외국인은 다 빠져나가고 개인하고 기관만 여기서 사주고 있어요. 지금 이런 형국이에요. 아직 삼성전자는 외국인이 들고 있어요. 반도체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우리가 지수가 버티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 반도체를 외국인이 매도를 하는 상황이 나온다. 그러면 끔찍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심각하게 무너지면 그것은 우리가 금융위기로 생각을 해야 돼요. 금융위기. 일단은 11월 전망에서 제가 자세하게 말씀드릴 거고, 11월에 제가 이제 경제 이야기도 많이 할 거고요. 그 대공황, 그리고 금융위기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할 겁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들 중에서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 여러분들이 누구나 이래서 이럴 수 있구나, 이런 것들이 있구나,
또 왜 내가 초반에 3월에 대공황에 대한 이제 영상 한번 올렸는데 왜 대산이라는 사람은 그걸 가지고 그렇게 공격을 했을까? 그 영상을 보고 대공황에 대한 영상을 보고 자기도 대공황을 주장하는 유튜버면서 왜 나를 공격하고 그렇게 했을까? 뭐 그런 것들에 대한 궁금증이 풀리게 될 겁니다. 제가 연구한 게 있어요. 아, 공황이 올 수도 있겠구나. 지금의 상황이 일반적인 상황은 아니구나라는 거를 이미 저는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게 지금이 아니길 바랬고 차트를 보고 나스닥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고 지금이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지금 좀 가능성이 생긴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그 영상들을 올리면서 여러분들이 경각심을 가지도록 그렇게 저는 할 겁니다. 자, 그리고 코스닥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코스닥 차트 보면 더 끔찍하죠. 이렇게 내립니다, 여러분. 각도가 미쳤어요. 이 각도를 V자로 반등이 나올 거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이 구간에서 개인들의 투매보다는 개인들의 순매수가 더 많아요. 개인들이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경각심 가져야 됩니다. 28 전쟁이 일어났는데 기회라고 생각을 해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작년에도 제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아니,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졌는데 이거 진짜 사면 안 되는데 개인들은 엄청 사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아, 코스닥이 많이 떨어졌다. 차트 뭐 어디서 어설프게 공부해가지고 코스닥 많이 떨어졌으니까 지금 기회야. 어? 되게 어설프게 공부하고 그렇게 주식하면 나중에 다, 큰 실패를 얻을 수밖에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지금 어떤 단기나 중기의 흐름은 이미 무너진 겁니다. 이 차트의 흐름을 봤을 때 이미 무너졌어요. 이미 무너졌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함부로 바닥을 예단하기보다는 추가적인 하락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되고 얘가 지금 튀더라도 여러분 갑자기 V자로 이렇게 해서 막 이렇게 가는 건 없어요. 가도 지지부진하면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튈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긍정적인 시나리오를 본다면 여기서 바닥을 찍고 반등이 나온 다음에 조정을 받고 반등이 나와서 전고점을 돌파하려 가는 이런 흐름을 우리가 예상을 해야 되는데 이 흐름이 나오더라도 최소한 6개월 가까이는 걸릴 거란 얘기예요. 여러분들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즉, 이 6개월간의 28 전쟁의 결과, 그리고 미국의 통화정책의 변화, 이런 것들을 다 지켜보고 매매를 본격적으로 해야 돼요. 지금 여기서 바닥이라고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안 올랐어요. 코스닥, 여러분. 생각보다. 여기에서 여러분 코스닥 더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투자를 하셨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아, 이 부근이 다시 오고 이 부분이 온다면 내가 한번 투자를 해야지. 그러면 뭐 경제가 좋든 뭐 안 좋든 이게 지금 중요해? 차트가 이미 상승세를 돌아섰는데 근데 지금 경제도 개판이고 난리가 났는데 차트까지 무너졌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관망. 물론 대추세가 무너진 건 아니에요. 대추세. 큰 추세가 무너진 건 아닙니다. 하지만 제 경험상 이 추세를 돌리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그 과정에서 폭락이 올 수도 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추가적인 폭락이 크게 올 경우에 그 폭락이 오기도 전에 벌써 금융위기에 대한 시그널이 나오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미 금융위기가 오면 늦잖아. 그치? 그쵸? 그러니까 금융위기가 저는 오기까지 시간이 좀 더 걸릴 거라는 얘기예요. 만약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지금 차트를 봤을 때 당장 11월에 갑자기 무슨 뭐 IMF가 오고 갑자기 금융위기가 와서 이게 다 무너지고 이런 형국은 아니라고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위기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만 알고 계시고 제가 언젠가 바닥을 잡겠지만 그때가
언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그때까지 여러분들이 이 시황 전망을 보시면서 저도 사실 좋지 않아요. 기분이 안 좋죠. 이렇게 안 좋은 상황이 오는데 나 돈도 별로 없는데 솔직히 말해서 돈 벌어야 되는데 지금 이런 상황들이 오고 이게 저는 솔직히 너무나 좋지 않거든요. 저도 참 고민이 많습니다, 여러분. 이렇게까지 운이 나쁜가 이런 생각도 많이 해요. 지금의 시장을 보면서. 하지만 우리가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내일의 미래를 위해서 아무리 안 좋은 상황이 오더라도 이 긍정적인 마인드를 잃지 않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은 이 정도로 마무리 짓고요. 11월부터는 주식 시황 전망과 경제 이야기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주식경제 유토피아 주토피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